4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두 여자는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격도 삶도 처지도 달랐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진짜 친구, 흔히 말하는 찐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우정의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을. 1980년대 어느 봄날, 초등학교 교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며 햇살은 따스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늘 김미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야, 미정아, 너 또 전교 1등이래. 진짜 대단하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야? 미정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만해. 다들 열심히 한 거잖아.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발표면 발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남학생들의 눈빛에는 동경이 가득했고 여학생들의 시선에는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조차도 그녀를 반의 보배라 불렀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소녀 최현숙. 항상 조용히 웃으며 미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현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도 애들이 널 보면서 난리야. 넌 진짜 대단해. 미정이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숙아, 너도 충분히 잘하잖아.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였지만 현숙의 눈 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러움, 동경, 그리고 아주 작은 질투.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건 시간은 흘러 두 여자의 길을 갈라놓았습니다. 김미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섰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결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40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노처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특유의 사업 수완으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고 낮에는 매장을 돌며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사무실 불을 켠 채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 끝에 작은 가게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던 해 미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아원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미정은 희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미정이 희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희진이는 엄마 사랑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정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희진이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미정은 낮에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밤에는 항상 희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진이는 어느덧 24살이 되었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엄마와 함께 회사를 더욱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희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곧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게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이제 끝이에요. 미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나는 항상 힘이 난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정의 회사는 당당히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편 현숙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녀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그녀는 사교 모임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와 늘 미소 지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현숙 씨, 남편분이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부럽네요. 현숙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그렇죠 뭐. 남편의 그늘에서 안온하게 사는 듯 보였지만 속은 점점 공허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하루는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정해진 시간에 마트에 가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현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겠지.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회사 신제품 대박 났어. 백화점 입점 확정됐대. 너무 기뻐서 알려줘. 현숙은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 여자는 혼자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그냥 남편 등에 업힌 인생. 나한테 내 이름으로 된 건 뭐가 있지? 어느새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녀는 그저 엄마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겉모습과 달리 현숙의 마음속은 점점 허기져 갔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이름이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코인 투자 성공담을 보았습니다. 코인 투자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5억으로 인생 역전했습니다. 현숙은 흥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루아침에 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욕망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남편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녀는 남편 몰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서명하시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대출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2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질 거야. 미정이처럼, 아니 미정이보다 더. 코인은 처음에는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원금의 2배가 되자 그녀는 스스로를 천재라 믿었습니다. 봐, 벌써 4천만 원이야. 역시 나야. 이제 곧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곧 그래프는 급격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빨간 숫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알람음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다시 올라가, 제발. 바람은 잔인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는 끝없이 추락했고 그녀가 빌린 돈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친구 김미정. 현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큰일 났어. 잠깐만, 정말 잠깐만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진짜야. 제발 부탁이야.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천만 원? 현수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현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40년 우정 생각해서 제발 부탁이야.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미정이 한숨을 쉬고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니 알았어. 하지만 꼭 갚을 수 있지. 내가 약속만 한다면 난 믿을게. 현숙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진짜 고마워. 꼭 갚을게. 약속해. 그것은 40년 우정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빌린 지 한 달, 2달, 3달. 현숙은 갚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수가, 괜찮아. 돈 천천히 갚아도 돼. 혹시 힘들면 얘기해. 하지만 현숙의 답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며칠 후 현숙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미 갚았다니까. 근데 요즘 미정이가 자꾸 돈 달라네. 한 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진짜야? 이 말에 기다렸다는 듯 현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치매가 온 것 같아. 기억도 못하고 맨날 돈 얘기만 하더라니까. 진짜 불쌍하더라.
다른 지인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그럼 미정 씨가 정말 치매가? 그러자 현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사실 미정이 회사? 겉으론 잘난 척하지만 진짜 허세야. 회사도 직원들이 다 돌리는 거고 본인은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졌을걸. 그 말을 들은 지인이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김미정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날 김미정은 거래처 미팅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건강해요. 무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최근에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요. 저희 회사도 큰 거래인데 혹시 계약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말을?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자신도 모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현숙이 있다는 것을. 얼마 후 미정의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어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취소한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대표님 회사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숙의 악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김미정의 주요 거래처 사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현숙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미정이 40년 친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미정이 상태가 심각해요. 거래처 사장이 물었습니다. 심각하다니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엉망이래요. 곧 부도날 거라고 들었어요. 사장님도 큰 거래하시는데 피해보시기 전에 조심하셔야죠.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줄 몰랐네요. 현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로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려요. 조심하세요. 현숙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미정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현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의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현숙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표님 친구인데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죠. 카페에서 현숙이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대표님 상태 어때요? 저도 걱정돼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은 괜찮으신데요? 현숙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대표님이 요즘 회사 운영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다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본인은 돈만 챙긴다고.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곧 회사 정리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몰랐어요? 직원들하고 계획 있다던데. 이렇게 뿌려진 거짓말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회사 분위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숙은 더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미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또 큰일 났어.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미정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현숙아, 지난번 돈도 아직. 현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이번에 진짜 갚을게. 남편 회사만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 제발, 우리 40년 우정이잖아.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갚아줘. 현숙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돈을 받은 현숙은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현숙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현숙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갚을 돈은 없고 남편에게는 들킬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법으로 나서려 하고 소문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망해야 내가 산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이미 현숙은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현숙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 낡은 주택의 문을 열자 짙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종이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붓과 징 그리고 작은 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현숙을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얼굴에 원망이 가득하구나. 누구를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게냐? 현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미정, 내 친구였던 여자. 아니, 이제는 원수야. 그 여자가 망해야 해요. 내 인생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무너져야 해요. 무당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좋다. 무엇을 원하느냐? 현숙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회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딸도 명예도 전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여자가 나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해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엉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여자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40년이야, 40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난 항상 그 여자 그림자였어. 공부도 운동도 뭐든지. 미정이가 1등이었어.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들 미정이만 좋아했어. 현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나는 항상 2등이었어. 항상 미정이 옆에 서 있는 친구. 그게 나였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미정이는 혼자서도 회사 일으키고 아이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우고 모든 게 다 잘 되잖아. 현숙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뭐야? 남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인생.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통장도 집도 차도 다 남편 이름이야. 나는 그냥 애 낳고 밥 차리는 기계일 뿐이야. 현숙의 질투와 시기는 폭발했습니다. 왜 그 여자만 잘 돼? 왜 그 여자만 행복해? 왜 그 여자는 혼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꺼내 무당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2천만 원이에요. 미정이한테 빌린 돈이에요. 이거 다 드릴게요. 그 여자를 저주해 주세요. 현숙이 계속 절규했습니다. 그 여자 회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거래처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직원들도 다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 딸 희진이도 그 애도 불행하게 만들어주세요. 미정이가 모든 걸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무당이 돈을 쓸어 담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 원망이 깊으니 신도 들어줄 것이다. 그 여자의 집안이 무너지고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업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빌어주마. 무당은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격렬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눈을 감고 무당의 말에 모든 영혼을 맡겼습니다. 마치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환영을 본 듯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숨이 막히듯 조여왔습니다. 현숙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다 미정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여자가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어. 저주받아라 김미정. 너도 나처럼 무너져라. 구판의 북소리와 징소리가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40년 친구를 저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질투와 시기, 열등감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정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통장, 문자 기록들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미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래처 3곳이 계약 취소.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다 현숙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야.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너는 알고는 있니? 나는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야. 우리의 우정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믿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그런데 넌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히지 않기로.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법으로 가자. 내가 가진 증거 다 모아줄 거야. 그녀는 송금 내역, 상환 계획표, 문자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법정에서조차 흔들림 없는 증거였습니다. 믿음은 깨졌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까? 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사기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입니다. 최현숙 씨는 법정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조사해 봤는데요. 최현숙 씨가 대표님 거래처와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증인도 여럿 있고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증인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녀에게 접근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대표님에게 미안해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최현숙 씨가 무당을 찾아가서 대표님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중 한 분이 우연히 목격하셨답니다. 최현숙 씨가 무당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해서 나중에 무당에게 돈 주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표님한테 빌린 돈 2천만 원으로 대표님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고 합니다.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숙이가 거기까지 갔구나.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미정의 지인들, 직원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한 지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다른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현숙이 너무 심하게 했어. 당연히 벌 받아야지.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김미정 대 피고 최현숙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의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차용했으나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과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 증인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현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회사 부도서를 퍼뜨려 계약 취소를 유도했습니다. 해당 거래처 담당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2천만 원을 사용하여 무당을 찾아가 원고를 저주하는 굿을 행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친구로서 걱정돼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최현숙 씨가 저를 찾아와서 대표님이 회사를 정리할 거라고, 직원들을 해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불안해했습니다. 대표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거래처 사장이 증언했습니다. 최현숙 씨가 김미정 대표님 회사가 곧 부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 사장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무당집 근처에서 최현숙 씨를 목격했습니다.
이상해서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 확인했더니 김미정 대표님을 저주하는 굿을 2천만 원을 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김 대표님한테 빌린 돈이라는 것도 최현숙 씨가 무당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법정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지인어가 작게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그 친구를 저주하다니. 이게 사람이야? 지인 B가 말했습니다. 진짜 악마네. 저런 인간은 처음 봐.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최현숙은 원고 김미정에게 차용한 4천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원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김미정은 승리했습니다. 현숙은 법정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숙이 울며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제발.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숙아.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안 갚는 것보다 내 명예를 짓밟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게 더 용서가 안 돼. 넌 나를 믿고 도와준 내 마음을 짓밟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현숙아. 나는 치매도 아니고 내 회사도 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내가 2천만 원 들여서 굿까지 했다며. 그 돈으로 나를 저주했다며. 하지만 봐.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김미정은 돌아서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판결 후 김미정은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현숙이 가진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최현숙 씨 명의의 예금, 자동차 그리고 남편 명의로 위장한 부동산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전부 집행해 주세요. 며칠 후 현숙의 집 앞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자동차는 견인됐습니다. 현숙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게 뭐야? 내가 살 곳이 없잖아.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현숙과 그녀의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현숙의 추가 빚은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숙의 남편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꼴이 됐어. 당신이 한 짓 다 알아.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그 친구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며. 이혼해. 현숙이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말했습니다. 됐어. 나는 당신과 한치도 더 못 살아. 당신은 정말 악마야. 남편마저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현숙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옛 지인들을 마주쳤습니다. 지인 A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기 최현숙 아냐? 친구 돈으로 친구 저주한 그 사기꾼. 지인 B가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은 처음 봐. 정말 악마지. 지인 C가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 현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오해야. 미정이가 날 몰아붙여서 그런 거야. 미정이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협박해서. 지인 A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법정에서 다 드러났잖아. 내가 돈 안 갚고 소문 퍼뜨리고 저주까지 한 거. 지인 B가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저리 가. 얼굴도 보기 싫어.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현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현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미정이 때문이야. 미정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미정이만 없었으면 난 행복했을 텐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미정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여자만 없었으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김미정 대표의 화장품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모녀가 함께 경영하는 기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숙이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져. 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텔레비전 속 김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현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불공평해. 세상이 잘못됐어.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을 탓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한편 김미정은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재판 승리 이후 그녀의 회사는 오히려 더 주목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미정 대표님, 40년 친구의 배신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미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저는 제가 쌓아온 것들을 믿었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빛납니다. 그녀의 회사는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퉈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김미정은 여러 강연에 초청받으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과 배신은 잠시 나를 흔들었지만 끝내 나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진실을 지키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미정은 딸 희진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를 함께 더 크게 키워나갈 거잖아. 희진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준비한 신규 사업 계획서 봐주실래요?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에요. 미정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보자. 우리 딸이 이렇게 든든하니 나는 걱정 없어. 희진은 졸업 후 정식으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젊은 감각과 창의력으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모녀는 완벽한 팀워크로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해 말, 김미정은 올해의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김미정 대표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미정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거짓 소문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노력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를 믿어준 딸,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김미정을 희진이 꼭 안았습니다. 희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정이 눈물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희진아.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순간 김미정의 눈에서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미정의 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희진은 부사장이 되어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사진은 경제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잡지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군 기적, 김미정 박희진 신화. 회사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만세.
우리 회사 최고. 미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성공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편 현숙은 여전히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현숙의 옛 지인이었습니다. 지인이 현숙을 알아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현숙 씨, 여기서 일해요? 현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인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김미정 대표님 요즘 대박이던데요. 회사가 해외까지 진출했대요. 부럽죠? 당신이 망하라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네요. 현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현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미정이 때문이야. 미정이가 날 고소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친구로서 충고 좀 했을 뿐인데. 굿도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 거였는데. 미정이가 너무 심하게 나온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김미정의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40년 친구의 배신, 아직도 가끔 생각나시죠? 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앞을 보며 살고 있거든요.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고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현숙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잘난 척하네. 다 내 덕분에 성공한 주제에.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을 원망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그 친구를 저주한 여자의 끝은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김미정은 딸 희진과 함께 회사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정말 잘 왔죠? 미정이 희진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이긴 거야. 희진이 물었습니다. 현숙 이모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혀.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어. 연민도 미움도 없어. 그냥 남이야.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인생을 만든 거지.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과거에서도 배신에서도 모든 아픈 기억에서도 자유야.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수야. 희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미정이 희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정직하게, 당당하게. 희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결국 빛을 봅니다. 김미정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고 행복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하고 돈을 떼먹고 소문을 퍼뜨리고 2천만 원을 들여 저주까지 했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여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살아온 여자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정이란 이름의 배신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